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2교시 2영역인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예상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배를 내서 50문항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개수를 빌려오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신역동 모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기초로 한 실천 개입 기법으로서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전이, 또 그런가 하면 분석으로서 꿈의 분석, 전이의 분석, 저항의 분석, 또는 훈습, 또는 해석, 이런 내면 통찰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직면은 정신역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직면이라고는 실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진술 중에 어떠한 모순점이나 전후 사이에 모순이나 불일치점이 있을 때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숙이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적하는 그런 실천 기법을 직면이라고 합니다. 어떤 직면 자체는 관련이 없습니다. 훈습,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이해를 반복, 심화, 확장하도록 한다 해서 아주 깊이 각인되도록 이렇게 반복, 숙달시키는 기법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자유현상, 떠오르는 생각이라면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떠오르는 생각이라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이런 기법을 자유현상이라고 합니다. 의식에 떠오르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해석, 클라이언트의 통찰력 향상을 위해 상담자의 직관에 근거하여 설명해 주는 기법을 해석이라고 한다. 꿈의 분석, 꿈을 통해 나타나는 무의식적 소망과 욕구를 해석하여 통찰을 갖도록 한다. 자, 여기서는 어떤 직면이 워낙 직설적으로 관련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다음 중 정신역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의 정신과 다양한 힘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인간의 정신과 다양한 힘 사이에, 왜냐하면 정신 분석적 접근은 정신 결정론, 무의식 결정론, 과거 결정론의 입장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자기 분석이 불가능한 클라이언트 역학하다. 아니죠. 정신역동은 내면 통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현재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분석할 수 있는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에 적합한 겁니다. 답은 3번이 틀렸군요. 전이의 분석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을 증진시킨다. 진단주의 학파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그렇죠. 정신역동 모델이 1920년을 전후해서 실천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1920년대에 진단주의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답은 여기에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통찰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유용한 것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번 문제를 보시면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리사회 모델은 1930년대에 진단주의를 기초로 해서 하되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자는 이런 접근으로 등장한 것이 1930년대 리치몬드를 선구자로 해서 해밀턴이 제시하고 1960년대에 홀리스에 의해서 대체화된 것이 바로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심리사회 모델은 특히 우리가 출제 범위로서는 개입 기법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개입에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 개입에는 지시하기 기법인 직접 영향주기 기법이나 지지하기 기법인 받쳐주기 기법, 그런가 하면 환기법으로 두 개, 환기법 또는 탐색, 묘사, 환기법, 그리고 고찰로서 과거의 경험이 어떤 현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라보는 발달적 고찰이나 유형 역동 고찰이나 인간 상황 고찰과 같은 직접적 개입 기법을 7가지로 제시하고 있고, 간접적 개입 기법으로서는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 서비스 제공이나 의료와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격려나 재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지지하기 기법이지요. 받쳐주기 기법. 탐색, 속어, 지운다, 이스팅기시는 관련 탐색 묘사 또는 탐색 기술 암기, 이거 틀린 거죠. 강조, 제한, 충고, 독려는 지시하기 기법이 되겠어요. 직접 영향주기 기법, 그다음에 발달 과정에 반영되고다 발달적 고찰, 발달적 고찰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유형 역동 고찰, 다 좋습니다. 여기는 말장난 해놨군요. 탐색 묘사, 또는 탐색 기술 환기법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심리사회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신분석, 자아심리, 대상관계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클라이언트의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둔다. 클라이언트 수용과 자기결정을 강조한다. 유연화 및 구조와 기술을 사용을 한다. 유연화 및 그다음에 인간의 내적 갈등보다는 환경을 강조한다. 도대체 옳은 것이 뭘까? 거기 옳은 것을 우리가 접근해 보시면 역시 여기 주는 것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내면 세계, 내면 역동 세계를 통찰함으로써 현재 행동에 또는 현대 행동으로 표현되는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어요. 클라이언트의 수용과 자기결정을 강조한다. 그러면 1번은 뭐겠어요? 정신분석, 자아심리학, 대상관계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죠. 정신분석 이론에 영향을 받았고 심리사회, 정신분석 이론은 1900년대에 등장한 거고 심리사회 1930년 시대죠. 맞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가 바뀐 거죠. 대상관계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는 것은 여기는 심리사회 모델은 과거에 초점을 두는 거죠. 현재와 미래에 초점은 것은 해결 중심 모델. 해결 중심 모델을 강조되는 것이고 유연화, 이야기체, 가족치료에서 특히 이야기체 모델이나 이런 것에서 또 인지구조와 따져 인지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5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 해결 모델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동기부여를 위해 자아 방어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 문제를 위험으로 보지 않고 도전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대안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한다. 변화의 동기나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하지는 않다. 문제 해결을 주둔 초점을 클라이언트의 능력 강화이다. 자, 1957년에 펄먼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 해결 모델은 통합적 모델이죠. 진단주의를 기초로 하여 기능주의를 가미한 통합적 접근으로 처음에는 진단주의처럼 클라이언트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실천을 이끌어가다가 서서히 클라이언트의 능력이 강화되면서 클라이언트의 역할 비중을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실천 기법을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자아방어 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자아방어 기제는 문제 해결 모델이 아니고 이것은 정신분석적 모델이나 정신역동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아방어에 틀린 거죠. 문제를 위험으로 보지 않고 능력이 부족했던, 능력이 없었던 클라이언트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도전이나 기회로 보도록 한다. 선택한 대안을 스스로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바로 능력을 향상시킨다. 변화의 동기나 의지가 강한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하다. 따졌습니다. 자아 방어 기제가 틀린 거죠. 6번에 보시면 유기개인 모델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기개인 모델 기존의 경험이나 기존의 능력으로서는 더 이상의 문제 해결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을 위기 발생이라고 하는데 유기개인 모델에 보면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한 복귀에 초점을 두는 것은 바로 위기개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서는 위기가 극복되고 위기가 전면 제거되고 했으면 좋으련만 그럴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한 복귀에 1차 목표를 두는 것이 위기개인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위기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신속한 개입을 통해서 도움을 주면서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최대한 가까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면서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도록 희망을 고취시키는 이런 기법을 쓰는 것이 바로 위기개인 모델입니다. 위기개인 모델은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면서 관찰 가능한 문제만을 가지고 다룬다는 특징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점적 문제 해결, 제한된 목표 이런 것을 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7번 문제를 보시면은 유기개인 모델에서 개입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자 유기개인 모델 우리가 유기개인 모델은
유기개입 모델의 단계를 이렇게 보시면 유기개입 모델은 뭐 접순이 이런 단계가 있을 수가 없죠. 날벼락 떨어듯이 위기가 발생하는 거니까. 물론 학자들은 그냥 떨어지듯이 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어떤 촉발 사건이 있었고 어떤 균형이 깨졌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곤란과 같이 곤란처럼 여러 단계를 설명하지만 그 때문에 무슨 접수 단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벼락을 맞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 단계가 사정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계획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개입 단계.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를 대처할 수 있는 바로 위기 대비 계획 단계.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를 대비할 수 있는 위기 대비 계획 단계로 이렇게 네 개의 단계로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개입 단계에 대한 해당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은 계획 단계에서는 계획 단계 이렇게 봅니다. 계획 단계. 우리가 사정 단계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개입 단계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문제는 우리가 개입 단계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개입 단계라는 것은 먼저 위기에 대한 이해를 지은 위기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지원합니다. 자기에게 발생한 위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서 위기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위기 발생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 표현을 지원 또는 유도합니다. 또 개입 단계에서는 당연히 당연한 대처 방안, 대처 기제를 강구하고 또 그러면 사회적 활동을 이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다시 위기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활동을 재개시키고 자 이런 것 등을 개입 단계의 과업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위기와 선행 사건에 대한 이해나 또는 과거 문제 경험이나 대처 기술의 평가나 과거의 기술에 대한 평가나 자원에 대한 분석이나 또는 클라이언트 자해 위험성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발생한 위기가 자해의 방향이냐 아니면 타의에 의한 피해의 방향이냐를 파악하는 이런 것 등은 모두 사정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정적 감정의 표현을 지지하면서 위기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사회적 활동을 다시 재개시키는 이런 것은 개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1번, 1, 3, 4, 5는 바로 이 사정 단계에서 나오는 과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한 치료 기법으로 이에 대한 모델과 기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우리가 고소공포증이라고 예를 들어보고 있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은 행동 수정 이론에서 나옵니다.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에는 대표적으로 율폐의 상호 제지 이론을 기초로 하는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대인관계에서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기법에는 주장적 훈련이 있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기법에는 체계적 둔감법이 있습니다. 체계적 둔감법은 먼저 근육 이완 훈련을 한 다음에 불안의 위계를 작성하고 그리고 서서히 약한 불안을 유도하는 불안을 일으키는 약한 자극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자극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불안에 대한 감각을 둔감하게 만드는 감소시키는 체계적 둔감법을 사용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행동수정 이론 기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행동수정 기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고소공포증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한 치료 기법 즉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을 쓰는데 맨 아래에 있는 가장 덜 위험적인 장면으로부터 더 큰 불안을 감소시키는 장면인 위쪽으로 점차 나아가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점차 나가면서 단계별로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점차 나가는 체계적 둔감법 또는 체계적 감각을 감소시킨다. 감소시킬 감각에서 감감법 이렇게 합니다. 행동수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에 대한 기사 읽기, 4층에서 창문 보기, 창문 밖 보기, 4층 건물 발코니에서 아래 보기, 12층에서 이렇게 해서 점차
불안을 야기하는 약한 강도부터 높은 강도로 자극을 이렇게 제시해가는 그 바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모델과 기법. 정신역동 모델 4면이 갈려놓고 인지행동 모델. 인지행동 모델 3개 나왔군요. 여기는 행동주의라는 말은 없고 인지행동 모델에서 바로 2, 3, 4가 답이 되겠네요. 그중에 C연 답은 여기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둔감법. 답은 3번이 되겠는데 이 체계적 둔감화의 3단계. 그래서 이완훈련. 다음에 불안 유계작성. 그리고 체계적 둔감화. 자, 이런 3단계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알아두시고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생각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그 때문에 생각만 바꿔줄 수 있다면 문제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대체사고와 행동을 학습하는 교육적 접근. 인지행동 모델은 구조적이면서도 교육적인 접근. 특히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선호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교육적 접근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비합리적 신념체계의 변화를 강조한다. 인지행동 모델 중에 특히 앨리스의 알리비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이론이 되겠어요.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이다. 정신분석 빼놓고는 오늘날은 모두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라고 봅니다. 인지체계 변화를 위한 비구조적 접근 아니죠. 오늘날에는 설사 중간에 사회복지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차기 다음 전문가가 봐도 물이 흐르듯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접근. 그러면서도 교육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가 되겠어요.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다 좋습니다.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이면서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고 그리고 구조적이면서 교육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는 과거를 배제하고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로 대표적으로 앨리스의 알리비티나 아론백의 인지치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B자가 함정으로 들어가 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도출된 인지적 오류로 옳은 것은 인지행동 치료에는 앨리스의 알리비티도 있지만 또 그런 거 알리비티에서 A, B, C, D, E 기법이라고 하는 교육적 접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잘못된 생각 그것을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내비해서 아론백은 그것을 정보 처리 과정상에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라고 설명을 했어요. 인지적 오류. 다음에서 도출된 인지적 오류로 옳지 않은 것은 것. 자, 거기 보시면 어머니는 제 능력이 청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며 저만 대학에 보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저를 대접하지 않으면 참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저를 대접하지 않으면 참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은 어머니처럼 나를 존경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취업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으면 떨어졌다고 좌절했어요.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으면 떨어졌다고 좌절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어머니도 오시지 않은 것을 보면 이제는 저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어머니가 오시지 않은 것을 보면 저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만 살아 계셨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만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무시받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산다는 것은 실패한 삶이에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말을 했어요. 자, 1번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를 대접하지 않으면 참지 못해. 저는 어느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대접받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자, 이것은 앨리스의 비합리적 잘못된 신념이죠.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이 되겠어요. 다음에 면접관이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으면 떨어졌다고 좌절했어요. 악수를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 합격과 불합격이 무슨 관리? 증거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임의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증거도 없이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어머니도 오시지 않은 것을 보면 이제 저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오시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머니가 오실 수도 있고 오시지 않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실 수도 있는데 오시지 않은 걸 가지고 신뢰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소로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전체로 사소로운 문제를 받지 문제의 본질인 것 마냥 설명하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선택적 추상화라고 그래요. 선택적 추상화 또는 선택적 추론이라고 하죠. 아버지만 살아계셨더라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런 꼴은 당하지 않을 건데 나만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 이것은 개인화 또는 사적으로 돌리기라고 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산다는 것은 좀 무시 좀 받았다고 실패했다고 할 수 있나? 이건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오면 과잉 일반화, 2번에 이무적 추론, 3번에 선택적 축약이라고 썼군요. 4번에 개인화. 여기서는 1번이 틀린 거죠. 1번은 과잉 일반화가 아니라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11번에 보시면 과제중심 모델에서 과제 수행의 장애물로 찾는 단계는 과제중심 모델의 단계가 있는데 과제중심 모델의 단계. 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예상을 해보면 과정중심 모델, 과제중심 모델 또는 과업중심 모델 다 스크니까 과제중심 모델의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시작 단계, 두 번째가 차례대로 문제규명 단계 또는 문제규정 단계, 그리고 세 번째가 계약, 네 번째가 개입이라고 하는 실행, 그리고 다섯 번째가 종결. 차례대로 지금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지 않았습니까? 과제 수행의 장애물을 찾아내는 단계. 과제 수행의 장애물을 찾아내는 단계는 바로 이 단계는 과제 수행 중에 찾아내기 때문에 실행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과제 수행,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제 수행의 장애물을 찾아내서 이를 수정, 보완하는 그 단계는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 봐주시면서 장애물을 찾아내는 단계, 실행 단계, 답 4번입니다.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임파워먼트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는 것은 임파워먼트 모델, 권한부여 모델, 또 영어를 풀어서 역량 강화 모델, 또 그러기 위한 수단을 활용했을 때 강점, 관점 모델, 뭐 이렇게 같이 보는데 개입의 초점을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두는 거죠. 문제를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기회로 본다. 그렇죠. 역량 강화 모델, 권한부여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 치료 의 핵심은 전문가의 치료 계획이 아니라 스스로의 참여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자라고 한다. 임파워먼트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를 어떻게 봐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로 본다는 것을 특징을 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은 답은 도전과 기회를 본다. 니은번. 답은 3번에 있습니다. 13번으로 보시면 임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단계에서 발견 단계의 과업으로 오는 것은 자, 임파워먼트 모델,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의 단계. 단계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대화 단계, 발견 단계, 가능성을 찾는 거지요. 다음에 발전 단계.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 단계에서는 관계를 형성하고 목적이라고는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를 바로 대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 단계는 준비하고 탐색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목표라고는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단계를 대화 단계라고 해서 대화 단계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바로 핵심은 관계 형성이죠. 관계 형성. 관계 형성과 목표 설정. 그 단계를 이렇게 방향 설정을 대화 단계라고 합니다. 발견 단계라고 하는 것은 발견 단계에서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단계지요. 그 때문에 가능성을 발견하는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원 체계를 분석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탐색하고 또 클라이언트가 가질 수 있는 소위 그 해결 가능성도 역시 모색하고 이런 단계를 발견 단계, 가능성을 찾아내는 단계. 다음에 발전 단계는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성화하고 자원을 써먹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단계. 클라이언트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성화하는 단계. 그리고 기회를 확대시키고 성공을 인정하는 단계. 그 외에도 성공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을 통합시키는 목표 달성된 목표와 자원과 가능성 등을 통합시키는 단계. 통합이라는 마지막 단계니까.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발견 단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가능성을 찾아내는. 그렇기 때문에 자원 체계를 분석하고 자원과 능력을 탐색하고 그리고 성공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바로 이런 단계. 성공을 인정하기나 달성을 통합하기, 자원을 활성화하기, 기회를 확대하기 이런 여기는 발전 단계가 되겠어요. 발전 단계. 그다음에 수집된 정보를 조직함으로써 수집된 정보를 조직화해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을 탐색해보는 단계는 발견 단계가 되겠어요. 자원, 능력을 탐색한다.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단계는 바로 이 관계 형성인 대화 단계. 이건 대화 단계가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4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 대한 위기개입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기개입에서 보면은 A씨는 자녀 취업으로 수급 자격을 잃게 되었다. 수급 탈락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살 충동을 보이고 있다. 탈락 원인은 담당 사회복지사가 자녀의 취업 상황을 동사무소에 보고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일체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 위기개입에서는 문제는 자살 충동이 바로 위기개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살 충동.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위기개입 모델은 궁극적인 1차적인 목표를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한 복귀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래서 위기 발생 직후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서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면서 그러면서 클라이언트에게는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도록 희망을 고취시키는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 개입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은 다루지 않고 구체적이면서 관찰 가능한 과제만을 가지고 다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입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급 탈락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급 탈락이라는 촉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자살 충동을 막고 완전을 확보한다. 의존적 성격의 여기에는 위기 개입은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것을 가지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성격의 원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신분석적 접근이 되겠어요. A씨 가구의 실제 수입 변화를 확인한다. 관찰 가능한 것이죠. 답은 4번이에요. 모든 내용이 애매했는데 4번에서 워낙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정신분석적 접근이에요. 15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를 과제 중심 모델로 개입할 경우 표정 문제와 과제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과제 중심 모델은 표정 문제, 모든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도 등장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와 같이 다루자라고 계약한 문제만 현재에 초점을 두고 두세 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타켓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표정 문제라고 하는데 자, 한번 보겠어요.
여기서는 표적 문제와 과제, 표적 문제가 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A군은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수강 명령 처분을 받았다. 현재 쉼터에 머무르고 있으나 집에 돌아가는 것과 학교 출석만 요구하지 않으면 상담을 받겠다고 한다. 상담을 통해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행동을 고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사회복지사와 대화를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으면서 사회복지사와 계약 의지가 있다고 보여주는 문제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는 문제는 자기 문제,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문제, 분노 조절을 못하는 행동을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는 문제로서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하고 싶다는 문제의 범위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표적 문제는 이 두 문제예요. 절도행위, 가출, 무단결성이 아니라 분노 조절이 안 됨,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함. 표적 문제는 4번과 5번 두 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 문제의 개념을 물어봤군요. 그래서 원인 파악을 위해 주 1회 상담하기. 다시 말해 사회복지사와 이렇게 협력을 하기.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남의 요구를 거절해 자존감 향상하기. 자존감 향상하기는 스스로가 자기 존중감을 높이자는 건데 이쪽은 좀 거리가 약간 표적 문제는 맞는데 이 중에는 답은 구체적인 것은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보시면 16번에 보시면 초등학교 2학년 철수가 몇 개월 동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지내는 문제로 학교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되었다. 적용 가능한 실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다양한 실천 모델이 있는데 어떤 적용 가능성? 행동 수정 모델. 행동 수정 모델은 관찰 가능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관찰 가능한 문제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장면을 보여주고 좋습니다. 인지행동 모델. 잘못된 생각이 문제를 야기했다. 잘못된 생각만 바꿔준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고. 심리사회 모델.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가족관계, 여기는 그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는 성장 과정에 형성된 가족관계 양상, 환경적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해결 중심 모델, 철수가 수행해야 될 행동 과제를. 그래서 말하자면 해결 중심 모델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원인이나 본질을 찾기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두고 하는 전략적이고 실용주의적 접근을 해결 중심적 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철수가 수행해야 될, 그래서 클라이언트 지향적 접근을 해결 중심 모델. 그래서 철수가 수행해야 할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철수를 지문했지만 각각의 실천 모델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를 찾아보라는 거였어요. 17번에 보시면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 내 비공식, 공식, 비공식 역할이 고정돼. 답은 1번이군요. 물론 옛날처럼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상대로 이렇게도 고정. 근데 오늘날에는 그 역할이 옛날처럼 무조건 아빠는 가장이고 엄마는 안 살림을 다루는 안식구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고정이란 단어는 오늘날에 맞지 않는 용어가 되겠어요. 가족마다 권력 구조와 의사소통 형태를 가지고 있다. 혼인, 혈연, 입양을 통해 맺어진 두 사람 이상의 집단이다. 가족 구성은 상호작용은 지속적이다. 상호 영향은 지속적이다. 다세대에 걸친 역사성의 산물이다. 그렇습니다. 가족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고정이란 단어가 틀렸네요. 답은 1번이에요. 18번에 보시면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모, 자녀 간의 밀착된 관계는 하위체계 간 균형을 부모, 자녀 간 이 가족체계에는 하위체계가 다양한 것이 있는데 하위체계, 부부 하위체계, 부모, 자녀 하위체계 또는 형제자매 하위체계 등 다양한 하위체계가 있는데 거기 보면 밀착된 관계, 밀착된 경계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완된 분리된 관계는 하위체계의 균형을 깨트리게 합니다. 가족 하위체계 간 경계는 경직된 경계와 모호한 경계, 명확한 경계로 구분된다. 바람직한 것은 명확한 경계. 이 니은번은 맞겠지. 가족 규칙이 가족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할 때, 오히려 기능적이죠. 가족 기능의 변화도 역시 가족 생활 주기와도 바꿔야 되는 기능적이어야 될 겁니다.
가족 내 역할을 파악하는 것은 가족을 이해하는 도움. 그렇습니다. 뭐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군요. 니은번, 니을번, 니은번, 니을번이 되겠어요. 19번에 보시면 기혼의 자녀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가까이 살면서 상호 원조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 부모는 부모대로 핵가족, 자녀는 자녀대로 핵가족을 사는데 생활하는 것은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하물며 같은 아파트 동에 층을 달리면서 핵가족을 살면서 생활할 적에는 사실 대가족이나 다름없이 식사도 같이 한다거나 자녀 세대가 출근할 때 부모 세대가 내려와서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핵가족으로 살면서 대가족처럼 이걸 생활하는 것을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딩크족은 뭐예요? 더블 인컴, 노 키드. 둘 다 맞벌이 전문직 소득이니까 하면서 자식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통크족은 노인가족이죠. 투 only. 두 노부부 둘만이 노 키드 자녀와는 무관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노인가족. 듀크족 더블 인플로이드. 여기는 맞벌이인데 여기는 맞벌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위드키드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분의 일상적으로 보이는 가족. 듀크족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대 간 유형의 반복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가계도이다. 그렇죠. 세대 간이니까 수직적 탐색도구 아니겠습니까? 가족 규범은 가족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가족 항상성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삶의 중요한 사건을 시계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생활력 도표이다. 그렇죠. 역시 수직적 탐색도구의 의미를 갖습니다. 가족성원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사정도구. 가족성원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정도구는 경험적 가족주에서는 뭡니까? 가족 조각이나 가족 지도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지도는 가족 성원 간의 역할과 기능이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 가족을 둘러싸고는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현대사회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 새로운 가구의 유형으로 법률용어로 1인 가구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가족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계에는 우리가 보면 밀착된 경계, 유리된 경계, 명확한 경계. 물론 바람직하든 명확한 경계인데 개방형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진입과 탈퇴를 이렇게 할 때 환경과의 경계가 없다? 아니죠. 환경과의 경계가 없다. 그래. 환경과의 경계가 있으나 어느 정도의 침투력은 인정을 한다는 것이 경계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유연한 경계를 가진 가족은 구성원 간 경계가 모호하다. 아니죠. 유연한이란 말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가족 구성원 간 경계가 분명하면서도 자율성, 독립성도 허용되는 이런 가족을 유연가족이라고 합니다. 밀착가족의 구성원의 경계는 애매모호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경계선이 지나치게 친하다가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더 과하게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되어 있다. 방위명 가족은 가족 외의 구분이 거의, 빠르게 그걸 방위명 가족, 좀 부정적으로 방위명 가족은 가족 외부와의 구분이 거의 없다. 유리된 가족에는 가족 구성원 경계가 없다. 그죠? 이건 남남처럼 하니까 여기서 유리된 가족 구성원 간 경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있으나 그 경계선이 희미한 거지.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어쨌든 경계가 없는 것은 없어. 어느 체계든 간에 경계는 존재하지만 경계선이 분명하고 뚜렷하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가족관계와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번에 보시면 이중구속, 가족 유대관계를 강화한다. 아니죠. 상반되는 두 개의 메시지를 하나의 의사소통으로 할 때 이중구속 물색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 희생양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폐쇄 가족 체계에서는 외부 환경과 정보의 교환이 자유롭다. 전문가의 객관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다. 그렇죠. 가족 문제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전문가가 객관적 관점으로 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처방하는 이런 과정을 1차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나 치료자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가족 문제를 정상성 범죄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은 1차 사이버네틱스. 그에 비해서 그런 문제를 전문가의 개입이나 치료자의 개입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더불어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2차 사이버네틱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족의 순환적 인과관계는 가족을 순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건 틀린 거죠. 이건 틀린 겁니다. 구두점은 가족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 아니죠. 구두점은 말을 하는 도중에 말을 끊어버리는 단절시켜버리는 것을 구두점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의사소통을 왜곡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3번에 보시면 가족 사정 도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계도 세대 간 그렇죠. 유형 반복 분석. 생활주기표, 가족성원의 발달 단계별 수행과제파 그렇죠. 생활주기표 수직적 탐색도구입니다. 생태도, 가족에게 부족한 자원과 보충되어야 할 자원을 이해한다. 그렇죠. 이 자원의 클라이언트나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분석을 지가는 생태도. 생활력표, 이때 역은 히스토리죠. 라이프 히스토리에 대한 도표인데 시기별 가족의 중요 사건이나 문제발 좋습니다. 다음에 사회성 측정도, 가족 간 사회적 거리감 측도, 집단 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은 보가더스 척도입니다. 소시오메트리라고 하는 사회성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간이 아니라 집단 내 구성원들, 가족 내 가족성원들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지 그 집단 간을 가족 간을 따지는 것이 간이 아니라 가족 내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24번에 보시면 가계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가계도는 여러 세대에 걸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세대에 걸친 인종, 사회계층, 종교 등의 사회적 정보.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오해를 하시는 것이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오랜 그 내림이 있기 때문에 인종 그러니까 아닌데 서구와 아니면 많은 침략, 우리도 많은 침략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서구 유럽이나 이슬람권에 가면은 인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옛날에는 무슨 족이 어느 나라가 만나서 이렇게 했던 인종. 그다음에 가족의 역할 및 유형. 가족의 역할 및 유형, 가계도를 통해서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상세 정보. 가족 내 성원들 간의 상호관계. 어쩌면 대대로 할아버지 때는 어땠고 아버지 때는 어땠고 또 우리 때는 어떻게 그런 영향들이 우리 때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얼마큼 영향을 미쳤을까를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가계들을 통해서는 이런 것 등을 아주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종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셨는데 인종도 대단히 중요한 가계도를 통한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25번에 보시면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사, 다음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입은 어떤 가족치료 모델에 근거하는가. 매사에 권위적인 아버지로 인해 부부 권력 구조가 불균형적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아들과 공유하면서 친구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아들도 자신의 재학생활에 대해 일일이 어머니와 의논하는 등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어찌 보면 지금 막 삼각관계처럼 막 이게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부부간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고 아들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도왔다. 어찌 보면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에서 나오는 자아의 미분화, 그런 과정을 유도하는 삼각관계, 삼각화 이런 문제가 되고 또 그런 거면 미누친 모델에서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를 도모하는 경계선의 명확화를 가지고 설명한. 여기는 마침 경계란 말은 나왔습니다. 정신역동, 경험적 가족치료, 이야기의 치료, 전략적 치료. 답은 5번 미누친 모델로 접근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이었다면 아마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이나 보엔의 체계적 가족치료 모델이 답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예상 문제에서는 뭐 앞에 25번까지 여기까지 다루고 잠시 쉬었다가 26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